Cheeky, cheeky mambo. Let's dance the chicken mambo. Take your body to the floor. Like fiesta.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Outside the door. And 나는 진정한 묘비명은 비석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 the chicken mambo. 그가 남기고 싶다고 하여 남겨지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뿐이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또 있겠는가?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오늘도 우리는 타인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며 살고 있다. She fast moves on the line. Cocktails are. Let's dance the chicken mambo. 반갑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올해로 51년째 방송을 하는데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가슴에 설렘도 있고 긴장도 있고 참 쉽게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0년 동안 말과 글을 함께하는 방송 생활을 하면서 특히 말 한마디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그 깊이를 새삼 깨달을 때가 많은데요. 말 한마디로 한 인생을 정말 밝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의 평생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말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손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제 인생의 두 선배님이신데요. 지금 동반자가 되신 지가 내년이면 60년이 되신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모르셨어요? 헤아려 보니. 네. 60년 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만나면서 두 분이 설레했던 그 감정이? 우리가 만난 지가 그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중학교 때면 그러면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고 네. 여동생이 이제 그 나하고 2살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 오빠를 그럼 처음 봤을 때 그냥 친구 오빠려니 하셨겠죠? 그렇죠. 그냥 그 집에 이제 뭐 때문에 하여튼 친구들 며칠 같이 몰려갔어요. 네. 그런데 왜 키가 크고 깡마른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볼이 빨갛게 물이 들더라. 그래서 왜 남자가 저렇게 수집을 하나? 난 네. 처음에다가 그랬는데. 난 길에서 여자가 오면 벽에 붙었다가 지나가면 가고 그러실 정도이셨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만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의 그 연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언제 드신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는 1학년이잖아요. 네. 집에 가니까 이제 수를 놓고 있더라고요. 네. 수하는 거 요새 숙제였어요. 젊은이는 네, 네. 수예. 모르실 거예요. 네, 수예. 네.
그래서 책상불을 놓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이제 모두 뭐 예쁘게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 예쁘다고 다 놓고도 날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자기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주느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집 올 때 가져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종의 프로포즈 하신 거네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네, 전혀 그 낌새를 느끼지 못하셨는데 그런데 아내를 얻기까지 아주 눈물겨운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애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기형이 되었어. 당신의 편지를 기다리면서 목이 길어졌고 당신에게 편지를 쓰다가 오른팔이 길어졌어. 와, 이런 표현을 누가 어디서, 이건 바이런도 쓰지 못할 표현인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저게 언제 쓴 거냐 하면 네. 매일 그 대학 신문을 보내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답장으로 뭐 보내줄 것도 없고 해서 궁리를 하다가 우체국에 가서 내 그 우편 엽서를 100장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제 매일 편지를 보내는데 네. 그 쓸 게 뭐 있나요? 입과대학 생활이 어렵고 그런 거 쓰는 건데. 네. 그래 뭐 해부학 점수 몇 점 받았다 뭐 이제 네. 연애 편지 치고는 아주 드라이한 건데. 네. 그땐 그런 감정이 없을 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이 소문을 들으니까 집에서 자꾸 선을 보인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글 쓰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때 쓴 게 아닐까 생각이 이제 꼬드기려고. 우리 지금 이근우 박사님이 86세이시고 이동원 교수님이 84세이니까 실은 우리 평소 생각할 때는 사회활동장 다 내려놓으시고 손주들 보시면서 편안하게 산책이나 하실 것 같은 그 연세이신데 아직도 두 분 다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이근우 박사님은 꾸준히 저술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이근우 박사님 건강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겉으로 보기가 괜찮아요. 네, 좋으세요. 네, 네. 보시기에 그럼 건강한 거지 뭐.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거느리고 있는 병이 참 많아요. 네. 제가 하숙집 주인이 네. 요새는 또 빈방이 있다고 또 하숙생이 또 들어요. 빈 방이 또 있다고 또 들어와요. 작년부터 네. 눈이 이제 또 병이 와가지고 네, 네. 지금 이렇게 잘 글씨를 못 읽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책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네. 요즘은 이제 손자들, 손녀, 뭐 딸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이 양반이 구술을 하면 네. 이렇게 쳐가지고 아. 이제 곧 또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근데 정말 두 분의 동행이 더욱 특별한 건 학문적 동지로서 평생을 함께 어느 한쪽만 가신 게 아니라 함께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근우 박사님은 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국내 최초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 당시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정신병동은 폐쇄적이어야 된다. 그걸 열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필립 피넬이라는 그 불란서에 그 살페트리 병원에 원장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예요. 아, 네네. 그럴 때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 18명을 쇠사슬로부터 끊어줬어요. 그 당시는 묶어두는 게 이제 치료니까 네. 쇠사슬로 그걸 끊어서 해방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픈 워드 택이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게 나한테 굉장히 감명이 있어가지고 이 폐쇄병동을 어때든지 개방병동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여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는 내가 5.16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교도소에 갇혀 보니까 갇혀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본질을 잃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여기 왔는가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도 교도관이 나한테 뭐 RC가 뭐 어떻다든지 나를 또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이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투다 보면 본질은 저 멀리가 없어요.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해보면 환자하고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게 자기는 병이 없는데 여기 가둬놨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진정시키는데 몇 달 걸려요. 네, 네. 그러고 나서야 정신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오픈워드를 해놓으면 그런 거를 생략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빨리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신 50년,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의 내면이라든가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늘 직면하고 연구하셨는데 책에 한 줄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삶의 고통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 불안에 집착해서이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집착하면은 네네. 환자가 되고 또 오지도 않는 미래인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지 10년 뒤에 내가 뭐 어쩌면 어떡하느냐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환자를 보다가 보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쓴 건데. 네. 네. 그리고 또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들로 회복된다라고 쓰신 것도 참 위로가 되는데 네. 환자한테 이 얘기 듣다가 보면 말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네, 네. 내 얘기를 거기 앉아서 하는 거. 네. 이제 그게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난 건강한 사람에게도 환자 같은 또 환자에게도 건강한 마음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는. 네, 네. 우리 사회학자이신 이동원 박사님께서는 한 발 앞서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연구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예, 예. 가장 보람됐던 연구라면 어떤 것들이 또 기억이 나세요? 우리나라에 너무 공부 지향적이고 네. 성취 지향적인 이런 가족 문화가 가족을 해친다. 네. 그런 문화가.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이제 대학 고등학생들 고 2학년이니까 아마 2천 몇 명 그 학부모 뭐 이렇게 조사를 실제로 하고 현장에 가서 네, 네. 소시오 드라마를 네, 네. 했어요. 네. 2억짜리 이야기. 네. 그리고 왜 2억이냐 하면 애 하나 가외시켜 보냈는데 2억 들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모 교육을 계속해서 부모로 하여금 그 생각을 가지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론에만 그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행동화하는 데까지 해서 책도 나오고 뭐서 그게 아마 제일 큰 네, 그 네.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생애 교육대라고 하는 가족 예, 예, 아카데미아가 예. 지금 벌써 20년? 내년이 뭐 20년이더라고요. 그 가족 아카데미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교육하고 사회 봉사로 나누어요. 크게는 네. 그 봉사는 주로 이근우 선생이 담당을 해서 네, 네팔하고 네. 보육원. 근데 이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같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네. 주로 해서 하는데 그 목표는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인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족 전체가 행복한 가족. 우리나라 가족이 아까 저 대학 입시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거의 그거 볼 때는 기능 상실이에요. 네, 네. 가족이 사회적인 그 기반인데 사회적인 기반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모 교육 강의를 나가면서 전철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내가 하는 이 짓이 얼마나 도움을 줄까? 왜냐하면 현실은 그냥 남아 있는데 네, 네. 저는 정말 그런 큰 인생 학교를 만들어서 가족이 이왕 기능을 못한다면 변한 사회에서 네. 거기에서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행복하고 그 행복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양보를 해야 행복이 오겠죠. 네. 최대한의 행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그냥 뭐 교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실행해서 그 행동화까지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시련도 겪고 있고 또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그 안에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 의존적이니까 개인의 독립성도 인정해주는 소위 그 상호 의존적. 네, 네. 그러니까 한 가족 속에서 의존적인 정서를 갖되 이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추석에 누가 간다 하면 돌아가면서 요번 아들은 놀러 가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요번 추석에 어쨌든 물리적인 네, 네. 나라에서 거리두기. 네, 네. 합리적인 이유를 줬잖아요. 네. 합리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잘 됐구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가족 그러면 뭐든지 같이 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이랬던 게 가족도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인식을 그리고 그 경험이 나쁘지 않았구나. 만일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족에서 의미를 주는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본래 텅 빈 가족인데다가 더 그냥 그게 이제 저는 그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거리란 말이 잘못됐다 그래요. 네네. 물리적 거리다. 네. 그럼 정서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 안에는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거리를 두는 마당에 정서적 거리까지 멀어져 버리면 그건 이제 가족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란 말이 생길 정도로 자주 만나서 서로 정을 나누고 했던 사이가 만나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될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은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뾰족한 수는 없지만은 뭐 얼마 전부터 보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심인데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가 없어져요. 그럼 그다음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게 왜 생길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는 우리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만큼 많은 거는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지적인 거예요.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이고 전쟁이 났다고 하더라도 당사국들끼리. 근데 이거는 코로나는 세계적인 것이.
이런 큰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연구 중인데 끝나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피해보다는 더 큰 피해가 오리라는 걱정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근우 박사님처럼 애정을 가지고 사회를 보듬는 연구를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잠시 바꿔서 특별히 두 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그 처음 초대 원장이다 이제는 원장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에 대한 것은 가라앉기가 쉽지 않은 화가 있었던 전례는 없어. 10월이나 11월쯤에 출판할 수 있는 그 책인데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든지 그런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을까라든지 막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어요. 사상 가장 큰 머리로 연상해낼 수 있고 머리로 구상해낼 수 있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내가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하는 매일. 어떨 때는 여기 이름도 이제 나옵니다. 저한테 힘을 주고 뭐라 그럴까 오늘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9년부터) 학생 교수 이 팀을 만들어서 네팔 이화 의료 봉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2001년도까지 13번을 갔다 오고 이제 그 이후부는 가족 아카데미아가 선계를 해가지고 아직도 농담이 살아있으니까 참 불편하시네. 제일 위층이 그 우리 맏아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층이 이제 그 둘째 저 딸이 사는 집이고요. 요 층하고 또 저 아래층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막내 아들이 사는 집입니다. 얘때는 그 히말라야에 사는 서린이에요. 눈사람. 그래서 내가 네팔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내 별명을 예띠라고 짓고 그래서 이제 예띠의 집이 됐고. 앞에 화면에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한 지붕에 3대가 네 가족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 5가족입니다. 5가족이에요? 예, 예. 와. 우리까지. 네. 아 그러니까 두 분을 중심으로 예, 해서 예. 5가족이군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부러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렇게 사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2002년에 했으니까 어떻게 만족하세요? 그렇게 사신 게 아니 처음에 생각 잘못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세요?
만족합니다. 만족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족한다는 말은 자녀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만족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이제 내가 만족하다는 뜻은 이제 우리 부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만족한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자녀들이 어릴 때니까 걔들도 이제 한테 모여가지고 사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네, 네. 내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을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막상 이동훈 교수님도 친구분이라든가 후배들 만나셨을 때 그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아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고 사시는 게 괜찮으세요? 그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실 제가 반대했어요. 우리 아들, 큰아들 내가 와서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떠냐. 네. 근데 저도 시어머님을 쭉 모셔왔고 우리 시어머니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네. 어쨌든 힘들더라고요. 네.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내 밥 먹으면서 왜 같이 살아? 근데 그때에도 내가 너무 몰랐던 거지. 네, 네. 근데 지금 제일 특혜받는 거는 정말 우리 둘이에요. 네. 뭐 병이나 그리고 요새는 왜 가정기구도 그렇게 어려워요? 네. 하다못하면 누군가 작동하는 예, 것도. 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족이 또 세대가 다른 그 구성원들이 함께 사시려면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기를 이게 흩어졌다가 모여서 살면 각자 사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부딪힐 수가 있다.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또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가 같이 모여 살자면 그 이제 집 이름이 예띠의 집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름 예띠의 집에서 살자면 예띠 헌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예띠의 헌장 그러면서 인원을 해가 5가지를 정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이 서로 같으면 공유하고 함께 즐긴다. 서로 다르면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 집에서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찾아가기 없기에. 그러니까 문이 다 따로 나 있고 네.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가려면 전화를 해가지고 가도 좋은가 하기. 그다음 간섭하지 않기. 네. 네. 그런 거를 인원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모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보통의 가족 관계 속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소외되고 외롭거든요. 마치 우리 박사님 책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젊은이를 가르쳐 들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게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자꾸 부족해 보이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어떡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노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네,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살았던 시절은 농경사회부터 시작해서 산업사회, 지금은 정보사회도 넘어가지고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잖아요. 네, 첫째. 네. 네. 두 번째로는 나는 100달러도 안 됐을 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얘들은 3만 불 시대를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뭘 가르쳐 주겠어요? 단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원론적인 거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1000년 전에도 맞는 거고 2000년 전에도 맞는 건데 네. 그 원론을 떠나가지고 방법적으로 또 이래라 저래라 그지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의 100세 생애 주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아직 나는 중년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노년기에 겨우 네네. 들었습니다. 65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요. 79세에서 99세가 이제 노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두 분은 퇴직 이후에 중년기를 그야말로 알차게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알차게 썼어요. 네네.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데려다 주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 디지털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 이게 내가 공부할 자리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했어요. 72살 때 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난 컴퓨터는 잘하겠다. 하루 종일 컴퓨터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지고.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자,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에 들게끔 공부를 했고 대학교 때는 방황하느라고 공부 재미가 없고 그냥 졸업하고 나서는 그게 재미있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공부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졸업하면서 장학금을 다 받아. 네네. 그러고 계산을 해보니까 1등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1등 처음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동원 교수님 어떠세요? 되게 저도 후배들 보면 후배들이 이제 정년퇴직한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방송국에서 정말 활기차게 지냈던 친구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한 달 뒤쯤 만나면 갑자기 머리가 더 하얘졌다든가 말소리도 작아졌다든가 걸음걸이도 기운이 없다든가 갑자기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퇴직 이후에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느냐가 상당히 이렇게 관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년 퇴임해가지고 어떤 모임을 갔는데 옛날에 뭐 정말 똑똑하고 기라성 같은 우리 교수들이 얼굴이 다 무표정해졌어요. 네네. 그리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러다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혼자 주로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정말 교수라 그랬는데 또 그냥 사회에 나가면 이제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전화도 직접 혼자 안 걸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떠나서 딱 여기 오는데 학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일이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네팔도 왔다 갔다 이랬기 때문에 하루도 내가 뭐 학교 생활이 그립다거나 뭐 그런 거를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늙어서는 일과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이근우 박사님께서 그동안 세상과 소통한 책들을 보면은 특별히 그 나이 들음에 대한 성찰을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많이 풀어내셨는데요. 그 시작했던 책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책인데 연세 든 분 보고 아,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네.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 첫 번째 책 낼 때 컨셉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쓴 거예요. 네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노인이 되면 쇠약하고 그 고독해지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이 되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네네.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넉넉히 앉았어야 되겠는가? 난 그 생각을 해서 찾아낸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구하고를 붙이면 거기서 생각나는 새싹이 있어요. 네네. 그건 뭐 젊을 때 일하던 거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그 새싹을 가지고 내가 놀면은 내 건강을 또 더 유지시켜 주더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참 우리가 살면서 뭐 부부 사이가 됐던 부모 자식 사이가 됐던 아니면 친구 사이가 됐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갖는 참 그 고통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그 책 가운데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 것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장에서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로 용서를 언급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선 용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죠. 네, 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소통이 되는데 나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 보고 용서하라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86해를 사셨고 또 84해를 사셨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도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그리고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 그때 정말 빛나는 삶이었구나.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남은 삶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8이 넘어서 조금 일에도 좀 자유로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머리로만 감사하다, 뭐 예쁘다 이렇게 느꼈던 게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져요. 네. 네. 지금이 네. 제일 행복합니다. 네, 네. 우리 이근우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이게 가장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지금 마무리 삼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젊은 학생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기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숨 쉬고 살아있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하루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세월도 끝까지 함께 하실 두 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만남을 여쭤봤었는데 그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글은 좀 남기고 싶어요. 이런 말은 이 시간에 좀 들려주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시면은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 연애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생각을 못 하는 게고 지금 살던 대로 우리가 살면서 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때 잘 헤어지면 될 거예요.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저도 두 분처럼 정말 그 연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두 분이 하얀 그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밭을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뒤에서 후배들은 또 열심히 따라가면서 또 그들도 그 후배들을 또 생각하면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가 오늘 첫 번째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아름답고 값진 인생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도 마련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